수진아, 아버지가 너 보러 왔다. 78세 오만식 다친 다리를 이끌고 딸의 부대를 찾았다. 지금 작전 준비 중이에요. 민간인 출입 금지. 중령 딸 수진이 차갑게 소리쳤다. 수진아, 아버지가. 그 순간 수진이 아버지를 매몰차게 밀어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부끄러운 존재인 걸 알겠구나. 그날 밤 오만식은 40년간 숨겨온 진실이 담긴 철제 상자를 마당에 묻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강원도 산악지대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해발 800m 지점,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죠. 맨 앞 차량에서 내린 여성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정서윤 대령이었어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은 낡은 한옥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곳곳엔 이끼가 끼어 있고 마당 한편엔 오래된 우물이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8살의 오만식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벽 5시 오만식은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죠. 무릎 관절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증쯤이야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오만식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아침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남은 보리밥이 전부였죠. 식사를 마친 오만식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엔 그가 직접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가지 같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죠. 오만식은 물뿌리개를 들고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이때만큼은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잘 자라주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오만식은 호미로 잡초를 뽑았습니다. 땡볕 아래서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는 모습은 그저 평범한 시골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을 자세히 보면 굳은 살이 박인 곳곳마다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리한 것으로 베인 듯한 자국들이었죠. 오후가 되면 오만식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뉴스가 흘러나왔죠. 그는 라디오 앞에 앉아 뉴스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오만식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라디오 옆 작은 서랍장 위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엔 젊은 군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죠. 20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들의 얼굴엔 의기양양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젊은 시절의 오만식이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들 중 몇 명의 얼굴엔 검은 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을 뜻하는 표시였죠. 오만식은 가끔 이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호야, 성민아, 너희들은 잘 있지? 조용한 혼잣말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면 오만식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달콤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 같은 것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오만식을 조용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과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누군가 군대 이야기를 물어보면 오만식은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지 뭐. 이게 그의 단골 대답이었습니다. 오만식에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수진, 현재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었죠. 하지만 부녀 간의 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고 오만식도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밤이 깊어지면 오만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는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수첩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 수첩엔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오만식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그의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은 유독 무릎이 아팠습니다. 오만식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죠.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오만식은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악몽을 꾸었던 탓일까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 전우들이 나타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만식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할 날이었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으러 말이죠. 하지만 시골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이 다리로는 힘들 것 같았죠. 그때 오만식은 문득 딸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3년 전 추석 때였을 겁니다. 그때도 수진은 차갑게 인사만 하고 일찍 돌아갔었죠. 오만식은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무릎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결국 오만식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업무적이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통화하는 것 같았죠. 무릎이 아파서 혹시 시간 되면 지금 작전 준비 중이라 바빠요. 병원은 혼자 다니세요. 뚝 끊어진 전화 신호음만이 오만식의 귀에 울렸습니다. 오만식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죠. 그래도 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오만식은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 근무하는 부대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두도 내지 않았을 여행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오만식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시골길이 넓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오만식은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오수진 중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병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오만식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중령의 아버지라니 믿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어깨엔 중령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본 수진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얼굴이나 보려고. 지금 중요한 작전 준비 중이에요.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주변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걸까요? 수진아,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수진이 소리를 지르자 오만식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 아버지를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오만식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죠. 무릎을 땅에 부딪히며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아! 오만식의 신음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장병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노인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그저 서서 내려다볼 뿐이었죠. 오만식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부끄러운 존재인 걸 알겠구나. 그 말을 남기고 오만식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오만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만식은 창가에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습니다. 딸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오만식은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엔 오래된 편지들과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너에게 들려주려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오만식의 펜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입에 담지 못했던 진실들이 종이 위에 흘러나왔죠. 그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철제 상자와 함께 뒷마당 큰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겠구나.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만식은 그날 이후 누구와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안부를 물어도 대충 넘어갔고 이웃들의 인사에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마치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오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죠.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충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된 것 같구나. 오만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을 이장 박영수가 오만식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칠째 모습을 보지 못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식이 형님, 계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영수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두드려도 여전히 조용했죠.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오만식이 침대에 누워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박영수는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진은 자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만식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박영수는 오만식의 휴대폰에서 수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수진 중령님이시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장례식장은 어디로 정하셨나요? 안동시립 장례식장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발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이틀 후 안동시립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오만식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이웃들,
그리고 정복을 차려입은 수진이 전부였죠. 수진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슬픔보다는 의무감만이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죠. 오전 10시경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정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자가 국화꽃 화환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어깨엔 별 4개가 반짝였습니다. 국방부 장관 한정우였죠.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왜 국방부 장관이 시골 노인의 장례식에 나타난 걸까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는 오만식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깊게 절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죠. 절을 마친 한정우는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수진 중령,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진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장관이 직접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정우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둘은 장례식장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정우의 표정은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유품을 남기신 게 있나요? 유품이요? 편지나 아니면 테이프 같은 것 말입니다. 한정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생활용품들 뿐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한정우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초조함이 역력했죠. 수지는 장관의 이상한 반응이 궁금했지만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죠.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한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장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발인 당일 오만식은 마을 공동묘지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수지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였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장례를 마친 수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처분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정우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수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정말 무언가 숨겨놓은 게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야간 뉴스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장례식에 나타난 걸까요?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아버지가 남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의 집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오래된 생활용품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죠. 대부분은 버릴 것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살림살이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거든요. 부엌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그릇들과 시든 채소들을 치웠죠. 냉장고 안엔 김치통 하나와 밑반찬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얼마나 소박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거실로 넘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가 놓인 작은 탁자가 있었죠. 라디오 옆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수지는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청년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쳐났죠.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진 뒷면엔 정보사 특수부대 화랑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사 특수부대라고? 수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구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군인이었다고만 말했었죠. 방으로 넘어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낡은 일상복들이었지만 옷장 깊숙이서 군복 한 벌을 발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죠. 군복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고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습니다. 수지는 군복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훈장 중 몇 개는 특수임무 수행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죠. 오후가 되어 마당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채소들을 뽑고 농기구들을 정리했죠. 그런데 뒷마당 큰 나무 아래 흙이 다른 곳과 다르게 파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무언가를 묻은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30cm쯤 파내려가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철제 상자였죠.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였습니다. 테이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1983년 7월 15일, 1983년 8월 3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작전명 블랙나이트, 기밀 취급 같은 단어들이 보였죠. 마지막으로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너에게 들려주려 한다. 내가 본 걸 이 나라가 외면한다면 내 딸이 반드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고문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밝히려다 침묵을 강요받은 사람이었다.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아버지가 고문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수진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라디오 겸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나? 오만식입니다. 너 때문에 작전이 망가졌어. 알고 있지? 그건 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끔찍한 고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테이프를 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만해. 이놈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지휘관님, 누군가는 정보를 새어나가게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빠져. 그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수지는 다시 테이프를 돌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한정우 장관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전의 젊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죠.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정우가 아버지를 고문한 사람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나서 조문을 했던 걸까요? 두 번째 테이프를 들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전명 블랙나이트라는 비밀 작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자들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고 녹음까지 해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 하자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았던 거죠. 수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작전 후 의문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증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재의 고위 관료들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맨 위에 한정우의 이름이 있었죠. 당시 특수작전 지휘관이었고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정우가 장례식에 나타난 이유, 유품을 찾던 이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침묵했던 이유를 말이죠. 아버지, 미안해요. 수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은 용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밤새 읽고 또 읽었죠. 읽을수록 충격적인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작전명 블랙나이트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제거하는 끔찍한 일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상대는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수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아버지를 잃은 수진을 위로해 주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후 2시경 수진의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정우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중령, 아버님 일로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진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 사람이 아버지를 고문한 장본인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집 정리는 다 끝나셨나요? 한정우의 목소리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네,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못 본 물건이나 뭔가 특이한 건 없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정우의 진짜 목적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한정우는 잠시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했습니다. 오중령 아버님은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일들은 모두 국가 기밀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무언가를 남기셨다면 그것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위협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버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한정우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마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편히 쉴 수 없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우와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수지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한정우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였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분명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수지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7도 15분 28초, 128도 42분 13초. 이것은 위도와 경도였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좌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마을에서 10km 떨어진 산속이었죠. 다음 날 새벽 수지는 그 좌표로 향했습니다. 험한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니 작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엔 돌로 막아놓은 틈이 있었죠. 수지는 돌을 치우고 동굴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의 실제 사망 경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입막음을 위해 제거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한정우라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명단과 사진도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었죠. 수지는 사진 속 희생자들의 얼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우가 직접 서명한 비밀 명령서도 있었습니다. 작전 관련자 전원 제거라는 끔찍한 내용이었죠. 아버지는 이 모든 증거를 목숨을 걸고 보관해 온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려야 했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억울함도 밝혀야 했죠. 그날 밤 수지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김민수 기자였죠. 수지는 김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국방부 장관인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김민수 기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특종으로 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은폐된 과거라는 제목으로 특종 기사가 나간 것이었죠. 한정우의 사진과 함께 작전명 블랙나이트의 전모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특히 한정우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는 결정적이었죠. 국정감사 요구가 빗발쳤고 시민들의 분노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후에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우였죠. 오중영, 당신이 한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제 아버지와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전화 너머로 한정우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내일 부대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진의 부대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모든 장병들이 비상대기 상태였죠. 하지만 수진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공용 차량 여러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정우가 내리자 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죠. 하지만 한정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오수진 중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부대장이 당황하며 말했죠. 장관님, 무슨 일이?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한정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대장은 어리둥절했지만 수진을 불러왔습니다. 수진이 나타나자 한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곳이 있습니까? 회의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장병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한정우의 말에 부대장과 간부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한정우는 부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여 있었죠. 한정우는 훈련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걸어갔죠.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한정우는 수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은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 중령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한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수진 중령, 아니 만식이 딸. 그의 목소리엔 진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배신했다. 그리고 널 버린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정우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인정하시는군요. 40년 전 나는 어린 장교였다. 상부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한정우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다. 잘못된 일을 보고 침묵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를 적으로 만들었다. 주변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부대장이 나서려 했지만 한정우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오만식 중사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조직의 논리에 매몰되어 그를 고문했어. 한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후로 40년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장관까지 올랐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어. 수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품고 말이죠. 그래, 나 때문이야.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한정우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사표였습니다. 나는 오늘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자수할 예정이야. 훈련장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사표 선언이라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안다. 내 아버지와 그때 희생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한정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정의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어. 수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수를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셨겠죠. 그래, 만식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한정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사는 것뿐이야. 내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길을 걷고 싶다. 그때 한 장병이 소리쳤습니다. 중령님의 아버님은 영웅이셨습니다. 곧이어 다른 장병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수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정중히 경례를 했죠. 오만식 중사의 딸 오수진 중령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수진도 답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례는 한정우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야. 그날 오후 한정우의 사표가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뉴스에서는 그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었죠. 한정우는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사과했습니다. 수지는 부대 숙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마침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정의가 승리한 것이죠.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진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우의 사표 발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작전명 블랙나이트 사건을 다뤘고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죠. 하지만 수지는 조용히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수지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띄었죠. 거기엔 또 다른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을 뒷산의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건가? 수지는 그 좌표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험한 바위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니 작은 바위틈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죠. 가방을 열어보니 수진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에서 사망한 동료들의 개인 유품들이었죠. 인식표, 가족사진, 편지 등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봉투에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의 실명과 가족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그들은 모두 전사 처리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혼자 간직하고 계셨구나. 수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동료들을 잊을 수 없어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켜온 것이죠. 문서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짜 영웅들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 믿는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희생된 동료들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 회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죠. 사흘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수진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앞에 선 수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중령 오수진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아버지와 그 전우들이 왜 침묵을 강요받았는지 국민께 고합니다. 수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사진과 문서,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었죠. 저의 아버지 오만식 중사는 고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밝히려다 탄압받은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작전명 블랙나이트에서 무고한 시민 23명이 간첩으로 조작되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전 참가자들도 차례로 제거되었습니다. 수지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농부, 교사, 학생,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간첩이라는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령님, 그럼 오만식 씨는 왜 지금까지 침묵하셨나요?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려 할 때마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평생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딸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하셨던 거죠.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수지는 테이프 녹음기를 켰습니다. 40년 전 한정우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죠. 증거인멸을 지시하라. 관련자들은 모두 처리해야 한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또한 작전에 참가했던 대원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사 처리조차 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동료들의 인식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정호 상사, 박성민 병장, 이광수 일병. 이분들도 모두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증언이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문 피해자의 딸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힌 군인의 딸입니다. 그리고 조국을 지키다 희생된 영웅들의 딸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딸로서 그리고 같은 군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은 브리핑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죠. 수진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수진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정부도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를 약속했죠. 수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와 동료분들의 명예가 회복될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죠. 정부는 공식적으로 작전명 블랙라이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정우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오만식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정부는 그를 민주주의 수호 유공자로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0년 만에 그의 진짜 가치가 인정받은 것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방부 본청에서 오만식의 추서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수지는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정성스럽게 다려입고 추서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추서식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몰려왔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오만식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직접 와서 고인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오만식 중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용기와 신념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추도사가 끝나고 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훈장이 들려 있었죠. 화랑무공 훈장이었습니다. 군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 영예 중 하나였습니다. 오만식 중사께 대한민국 정부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화랑무공 훈장을 추서합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훈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했죠. 그때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추서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추서식이 끝난 후 수지는 국방부 영내의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마련된 특별 전시 공간이 있었죠. 민주주의 수호자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습니다. 전시 공간 한쪽 벽면에는
오만식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군복과 훈장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벽면에는 작전명 블랙나이트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과 침묵 속에서 죽어간 군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죠. 수지는 가져온 물건들을 전시장에 기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낡은 라디오와 카세트 테이프들, 그리고 동료들의 유품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전시장을 나선 수지는 국방부 뒷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킨 이들을 기리며라고 새겨진 비석이었죠. 추모비 앞에서 수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아버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이 모두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희생된 분들도 모두 기억받게 되었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이장 박영수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수진이 추서식 잘 마쳤구나. 이장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식이 형님이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박영수는 추모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도 작은 기념비를 세울 예정이야. 형님을 기리는 비석 말이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던 마을에서도 기억해주겠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진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운 곳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곳이 된 것이죠. 수지는 뒷마당의 텃밭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르던 채소들이 여전히 자라고 있었죠. 그녀는 물뿌리개를 들고 한 포기씩 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 이제 저도 이해해요. 왜 아버지가 이 작은 채소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수지는 상추잎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밤이 되자 수지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가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같은 부대 동료들로부터였죠. 중령님 덕분에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진짜 영웅이셨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죠. 아버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수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와 딸로 제대로 마주 섰네요. 늦었지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죠. 그 별빛 아래서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오만식의 이름을 딴 훈장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